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과의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적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2022-2023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가장 유력하다. 또 지난 1월 이적 시장에는 리버풀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됐는데 맨유에 이어 리버풀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유럽 현지 전문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협상 과정의 최신 상황 그리고 유럽 현지의 반응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를 해왔죠. 히얼 위고를 여러 차례 띄운 것뿐 아니라 메디컬 테스트 일정을 좀 소개하면서 또 국내 팬들에게는 아니 아직 시차 문제도 있고 기초 군사훈련 훈련소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였거든요. 다만 이게 시차상의 계산이라든지 또 바이에른 뮌헨 의료진이 한국에 입국하는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가는 와중에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유럽 시간으로는 7월 7일 금요일 낮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에 김민재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의 모든 주요 부분을 마무리했다. 이제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 구단 사이의 딜은 컴플리티드 모든 거래 협상이 완료가 됐다. 다음 단계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 측에 김민재 선수의 계약 안에 있는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는 것, 즉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는 서울 모처의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여러 첩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목격했다는 분들도 있고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비밀리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그렇고 독일 매체들도 그렇고 메디컬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 특히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테스트가 연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김민재 선수는 퇴소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퇴소한 그 목요일날 진행을 했고 어제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메디컬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되기 직전입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의 이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가 발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탈리아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이적 대상 구단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라든지 구단의 매출액에 따라서 가변적인 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 측에 한 5천만 유로 정도 4,800만 유로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각종 연대 기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합해서 부담을 할 경우에는 5천만 유로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5천만 유로 이적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5천만 유로 이적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 활약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럽 매체들이나 유럽 전문가들이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거의 7천만 유로에 달한다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당초에 알려졌던 이 4,800만 유로의 그 바이아웃 금액에 1,000만 유로의 챔스 진출 옵션 그리고 이제 1,000만 유로의 매출액 관련 옵션을 더했을 경우 한 6,800만에서 7,000만 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 자금력이 있는 팀들이 영입을 하고 싶어한다. 바이에른 뮌헨이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이런 빅클럽들이 충분히 그 정도를 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것은 실제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 시장 가치 평가는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또 이탈리아 내부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민재 선수는 1억 유로짜리 센터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실제로 1억 유로를 센터백에 지불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고 물론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앞서서 1옵션으로 여겼던 크로아티아 수비수인 요슈코 그바르디올에 1억 유로를 지금 지불할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바르디올 선수가 김민재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여서가 아니라 더 어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왼쪽 풀백까지 커버할 수 있는 맨시티가 요구하는 그런 전술적인 역량을 모두 갖춘 선수라는 점이 이제 고려되고 반영된 것이지 실제 센터백으로서의 실력이나 가치 김민재 선수가 현재 유럽 최고급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동되는 바이아웃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유럽 축구계 센터백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현재까지 센터백 최고 이적료는 레스터시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던 해리 맥과이어의 8,700만 유로였고 또 이제 아약스를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할 때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8,55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더 리흐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어린 나이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원하고
원하고 뭐 여러 팀들이 원했던 그 경쟁의 상황도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할 땐 6,700만 유로를 기록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는 떨어졌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었던 것이지 뭐 실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선수들 중에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확실하게 평가를 받았던 판다이크가 8,465만 유로였고 조금은 과한 이적료다라고 평가를 받은 웨슬리 포파나가 첼시에 갈 때 8,040만 유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이 8천만 유로를 지급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자금으로 이 선수의 이적료가 쓰이게 됐죠.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금 뭐 4,500만 유로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현재 시장 가치 보면은 이렇게 고점으로 찍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3-4살 더 어렸을 때 이런 기량들을 유럽에서 보여줬다면은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도 나왔을 거예요. 다만 이 5천만 유로를 기록한 것조차도 전 세계 센터백 이적료 중에는 공동 11위에 해당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로부터 쥘쿤데를 영입할 때 5천만 유로를 지급했었고요. 토트넘이 로메로를 영입할 때도 5천만 유로를 썼고 레알 마드리드가 포르투에서 밀리탕을 영입할 때도 5천만 유로를 썼는데 보시다시피 다 유럽에서 최고급의 평가를 받는 센터백들이죠. 결국에 이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 금액이 조금 더 높았다면 그 옵션들이 발동이 됐다면 뭐 더 훌쩍 넘어서 탑 10 안에 드는 이적료를 기록했을 텐데 일단 이 5천만 유로가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최고 이적료 기록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뛰다가 알두하일 카타르 팀으로 갔던 일본 선수 나카지마 쇼야가 기록했던 3,500만 유로고 유럽 내에서의 이적료로 가장 높았던 것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3천만 유로였어요. 이 금액을 뭐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김민재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을 프리미어리그 팀만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지불하면서 데려가게 됐잖아요. 맨유도 땅을 치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맨유가 정말 원했지만 구단 매각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 리버풀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를 원했고 특히 지난 1월 이적 시장 때 판다이크가 부상을 당했고 그 전후로 경기력도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체자로서 김민재 선수를 노리는 부분들 특히 뭐 수비 라인에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관심도 가졌지만 1월 이적 시장이 지난 이후에 특히 이제 유럽 대항전 중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던 시점에는 리버풀과 김민재 선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었는데 리버풀 담당 기자로 알려져 있는 닐 존스 기자가 영국의 이제 인터넷 매체인 커트 오프사이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리버풀이 올여름에 수비 영입이 필요하긴 한데 김민재 선수를 후보에서 제외했던 것은 이제 리버풀의 시스템에 맞느냐 뭐 이런 것에 확신을 못했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리버풀이 전방 압박하고 후반 빌드업도 중시하고 뒷공간을 많이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딱인데 나이가 많다. 즉 리버풀이 좀 젊은 팀으로 리빌딩을 하려고 한다. 지금 사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뭐 당장 윈나우를 위한 조금 검증된 베테랑을 영입하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어린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우선 옵션으로 두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세리아 우승도 했고 챔스도 8강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만 26세지만 곧 27세가 되고 한창 전성기에 무르익는 나이가 되잖아요. 물론 리버풀이 뭐 계속 챔스에 못 나가리라는 법은 없지만 당장 다음 시즌에 뭐 또 우승까지 내심 좀 기대했던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텐데 챔스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과 또 그러지 못한 팀 챔스에 못 나가는 팀의 제안이 온다면 사실 리버풀이 뭐 맨유한테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마다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못 데려온 거다라고 봐야지 리버풀이 처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 로마노 기자가 이 김민재 선수의 메디컬 완료 그 트위터를 올린 것에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는 오즈 얼럿에서 분석한 김민재 선수와 판다이크의 지난 2022-2023 시즌의 활약상 비교, 기록 비교인데 주목할 점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김민재 선수가 초록색 형광색이고 판다이크 선수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인데 공중전에서는 판다이크가 확실히 앞섰고 걷어내기 수치도 많았어요. 하지만 패스 플레이로 이제 전개했던 능력, 즉 빌드업 능력과 또 가로채기 능력 그리고 패스 성공률, 특히 숏패스 성공률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판다이크 선수보다 높은 지표가 나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수예요. 슈팅으로 이어진 본인의 실수 항목에서 판다이크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지표상 높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월등히 판다이크가 높다는 것은 판다이크가 김민재 선수보다 실수도 더 많고 패스 성공률도 조금 낮았고 패스의 밀도도 좀 떨어졌었다. 그리고 공중전이 좋고 걷어내기가 좋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수비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상황 또 문전에서 아슬아슬하게 커트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지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에 나폴리가 거의 공격을 지배하고 상대 지역을 점유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미리 가로채고 차단하고 뭐 이런 플레이들 공격에 가담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 기록들이 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로채기는 훨씬 높고 또 패스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판다이크보다 좋은 조금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특히 판다이크보다 어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은 결국엔 판다이크가 이제 은퇴하는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후계자가 필요한데 그 대상 중에 김민재 선수만한 선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판다이크의 파트너로 코나테를 또 영입
영입하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하지만 코나테가 기대만큼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경기들도 있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이 로마노 기자의 또 트위터 댓글에 전 웨스트브롬 코치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술 분석, 선수 분석 그 콘텐츠에 댓글이 달린 겁니다.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민재가 어떤 선수인지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김민재가 이제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와 함께 뛰고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선수 때 김민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면들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한 이제 리커버리 페이스, 굉장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나테와 비슷한데 이제 체력적인 면은 코나테보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공중전 능력도 뛰어난데 다만 롱볼 패스, 롱패스는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고, 숏 패스는 마에스트로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키뉴스나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이제 피지컬과 몸싸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 아스날의 살리바, 아라우호, 맨유의 바란, 리버풀의 코나테 등과 함께 비교를 한 수치예요. 이 선수들이 정말 현재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들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주목받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일단 90분당 수비 액션의 성공 횟수가 8.72회예요. 이 기록은 코나테의 8.74회 다음으로 높고, 물론 이제 이 팀들이 다 강팀이다 보니까 수비의 수치 자체가 적을 수는 있어요. 수비를 많이 안 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나테는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 선수는 공격 주도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부진했던 리버풀의 코나테와 거의 흡사하다. 코나테가 8.74회고 김민재 선수가 8.72회니까 0.2회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에 수비 상황에서 경합 승률은 코나테가 62%에 불과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71.89%, 최고는 이제 76%의 후벤 디아스였고 그 다음이 72.4%의 살리바인데, 김민재 선수가 살리바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비 경합 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하이 볼륨 디펜더, 체구가 좋은 수비수인데 또 가로채기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을 따내는 선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코나테와 비교했던 부분 중에서 배후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커버하는 이 플레이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코나테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 이 상황을 더 많이 연출한다, 지속성과 지구력이 훨씬 좋다, 코나테보다 더 이제 활용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코나테는 부상의 이슈까지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구성도 속도도 체력도 김민재 선수가 유사한 스타일의 코나테보다 월등하다는 거니까, 결국엔 이런 비교만으로도 코나테와 판다이크를 보유하고 있는 리버풀이 김민재를 놓친 것은 후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드업도 마찬가지예요. 후방 빌드업에서의 패스, 90분당 패스 횟수는 역시 맨시티가 워낙 패스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후벤 디아스가 75.56회인데 김민재 선수도 70.1회로 굉장히 높아요. 이 수치는 아스널의 살리바가 62회, 리버풀의 코나테가 56회, 심지어 바르셀로나의 아라우호도 51회에 불과한데 김민재 선수가 거의 70회대를 기록한 것이고, 성공률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면서도 92%의 성공률이 나온 겁니다. 물론 후벤 디아스가 94.88%를 기록하면서 제일 높은 또 횟수만큼이나 성공률도 높았지만 그에 준하는 기록이 김민재 선수의 기록이다. 결국에는 유럽 최고 센터백 수준의 기록들을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또 이 패스 플레이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공을 결코 끌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 판단 능력, 이제 연결 능력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아주 많은 쇼트 패스 게임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 짧은 패스를 빨리 연결하니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 빨리 하는데도 정확하고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왼쪽 센터백으로 거의 뛰었지만 기본적으로 양발을 잘 쓰잖아요. 근데 주발은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잡임에도 불구하고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발 센터백으로 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더라도 그와 동등한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으니 오른쪽 왼쪽을 다 주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선수다라는 것도 강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민재 선수의 강점은 역시 하이라인이었던 나폴리에서 배후 공간을 홀로 많이 커버했다. 특히 지금처럼 후방에서 센터백이 뒷공간을 때리는 롱패스를 시도할 때도 강하게 빠르게 커버를 하는데, 특히 어깨 싸움을 잘 쓴다. 굉장히 파워풀한 몸싸움을 하는데 어깨를 잘 쓰면서, 그리고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 채널과 채널 사이를 영리하게 포착해서 커버한다. 이런 점들을 소개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이고 특히나 리버풀에게도 필요했던 선수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리버풀이 김민재가 나이가 많아서 영입 안 했다, 이것은 김민재를 놓친 것에 대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 맨유든 리버풀이든 김민재 선수 영입 전에 실패를 한 것이지 본인들이 철회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맨시티 같은 경우야 그바르디올이 애초에 1옵션이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이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지,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맨시티도 뭐 사실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총력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김민재 선수, 그럼 바로 독일로 넘어가느냐? 뭐 실제로 일부 독일 매체는 바로 올 것이다, 이제 오피셜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월 중순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할 것 같아요. 군사훈련 때문에 A매치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더 긴 시간 휴가도 보내지 못했고 회복도 못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 이를 좀 양해해주면서 빨라야 뭐 7월 15일이 아니겠느냐, 늦으면 7월 20일께에 독일로 가서 뭐 구단도 좀 방문하고 뭐
이제 훈련장도 보고 또 초엘 감독과 훈련도 해보고 아시아 투어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배려하면 아예 그때까지 쭉 쉬다가 아시아 투어 일본으로 바로 건너가는 것이 뭐 이동에서의 피로라든지 시차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7월 26일 저녁 7시 30분으로 예정된 일본에서 열릴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의 경기가 김민재 선수의 이제 비공식 경기로서 바이에른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가 뭐 지난 시즌 트래블 달성의 팀이고 또 김민재 선수와도 연결됐던 팀이다 보니까 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김민재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비록 뭐 프리시즌의 평가전이지만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오피셜은 또 언제 나올지, 또 오피셜 이후 또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한준TV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